스크린 위에서 그녀는 시대 가장 빛나는 별, 옥렬이라 불린 전설적인 배우 문정숙이었다. 1960년대 그녀는 수많은 걸작 영화 속에서 한 시대의 아픔과 열망을 온몸으로 연기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화려했던 필름 밖의 삶은 길고 고독한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 간 질환으로 투병하던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무렵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스크린 속 멸의 신화와 병마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인간 문정숙의 삶은 오늘 우리가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시대를 위로했던 위대한 배우는 왜 그토록 고독한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스타의 일대기를 넘어 찬란했던 영광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삶과 예술론이 비극적 운명과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깊고 통렬한 탐구다. 문정숙이라는 배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숨겨져 있다. 1929년 그녀의 고향은 한반도의 북쪽 끝 함경북도 경성이었다.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다. 훗날 그녀가 스크린에서 보여준 선과 지적인 분위기는 아마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평온했던 시절은 너무나도 짧았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찾아온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한반도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끔찍한 전쟁은 그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문정숙과 그녀의 가족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 행렬에 몸을 실어야 했다. 당시의 피난길을 상상해보자. 머리 위로는 포탄이 빗발치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아비규환의 현장. 20살 남짓의 어린 문정숙은 그 지옥도를 맨몸으로 통과해야 했다. 하루아침에 고향과 집, 이웃을 모두 잃어버린 상실감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이 끔찍한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훗날 그녀의 연기를 본 많은 평론가들이 문정숙의 눈빛에는 시대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다고 평했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로 그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 공포와 슬픔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도착한 남쪽의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삶 역시 평탄치 않았다. 전북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도시는 포화 상태였고 사람들은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다. 문정숙 역시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실향민으로 살아가야 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막연한 희망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 사이를 오가며 보냈을 청춘의 시간들은 그녀의 내면에 뿌리 뽑힌 자의 고독이라는 점서를 깊이 새겨 넣었다. 이 정서는 훗날 그녀가 연기했던 수많은 인물들, 즉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도시의 비정함 속을 떠도는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의 연기가 그토록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었던 이유는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이 모든 것을 짓누르던 1950년대 초반, 20살을 간 넘긴 실향민 여성 문정숙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듯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예술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녀가 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끔찍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연기라는 행위 자체에서 구원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녀를 무대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1952년 그녀는 부산에 있던 극단 토월에 들어간다. 토월은 1920년대에 창단되어 한국 근대 연극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유서 깊은 극단이었다. 전쟁통에 부산으로 내려와 활동을 이어가던 토월에 입단하면서 그녀의 배우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연극계의 환경은 처참할 정도로 열악했다. 제대로 된 극장 하나 없었고 배우들은 밥을 굶어가면서도 오직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무대에 섰다. 문정숙 역시 이 배고픈 연극판에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연기의 기초를 닦았다. 대사를 외우고 발성을 연습하며 선배들의 연기를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조금씩 배우로 성장해 나갔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연극 무대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바로 당시 대중문화의 중심이었던 영화였다. 1950년대 중반 전후 복구가 본격화되면서 충무로 영화계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로운 얼굴을 찾던 감독들의 눈에 연극 무대에서 독특한 분위기와 안정된 연기력을 선보이던 문정숙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1956년 그녀는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스크린에 처음 얼굴을 비춘다. 하지만 영화계의 문턱은 결코 낮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외모는 당시 충무로가 선호하던 전형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1950년대 스크린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던 김미희나 고전적인 어머니상을 연기했던 최은희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서구적인 미인들이 주름잡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 문정숙의 얼굴은 다소 평범하고 동양적이었으며 지적인 분위기와 함께 어딘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초창기에 주로 주인공의 친부나 조연 혹은 반항적인 이미지의 악역을 맡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어진 역할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는 점차 감독들과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기존 여배우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 즉 모던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싹튼 그녀의 꿈은 이제 흑백 필름 위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문정숙은 여러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꾸준히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갔다. 1957년에 유혹의 반항, 1958년 등의 작품에서 그녀는 주로 도시의 활락에 물든 타악한 여성이나 욕망에 충실한 악녀 역할을 연기했다. 이는 그녀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한 캐스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특정 이미지에 가두는 굴레이기도 했다. 그녀의 진정한 연기력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뇌를 담아낼 수 있는 운명적인 작품이 필요했다. 그리고 1961년 마침내 그 작품이 그녀를 찾아온다. 바로 한국 영화사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었다. 이 작품은 그녀의 배우 인생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오발탄은 이범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파괴된 서울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비참한 현실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주인공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 가난과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가장 송철로다. 문정숙은 이 주인공의 아내 역할을 맡았다. 사실 영화 전체에서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다. 그녀의 역할은 만삭의 몸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결국 아이를 낳고 죽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대사조차 거의 없다. 하지만 문정숙은 이 짧은 등장을 통해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특히 그녀가 남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힘없이 밥을 씹는 장면과 마지막 힘을 다해 출산의 고통을 견디는 장면은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굶주림과 절망에 지쳐 모든 감정이 마모되어 버린 전후 여성의 모습을 과장된 연기나 대사 없이 오직 공허한 눈빛과 미세한 표정의 떨림만으로 완벽하게 스크린에 새겨 넣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리얼리즘을 넘어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함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와 지긋지긋한 가난의 무게를 보았다. 오발턴의 대성공과 함께 문정숙은 더 이상 평범한 조연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픔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그녀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많은 감독들이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는 1960년에서 1962년 사이 아낌없이 줄다 세상 끝까지 등 다양한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모나 이미지로 평가받는 배우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영화에 대한 신뢰를 가졌고 그녀의 연기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1962년 세상 끝까지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시한부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기도 했다. 전쟁의 상처와 무명의 서름을 딛고 문정숙은 마침내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영화계에 가장 주목받는 배우로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대의 아픔이, 그녀의 연기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전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재된 위대한 예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한까지 끌어내줄 운명의 동반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 영화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파트너십, 배우 문정숙과 천재감독 이만희의 전설이 막을 올렸다. 1960년대 초반 배우 문정숙은 이미 충무로 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주연급 배우로 우뚝 섰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여러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는 아직 완전히 폭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과 고독, 그리고 시대의 호의를 꿰뚫어보는 지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스크린 위에 펼쳐줄 거울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 그리고 1964년 운명처럼 그 거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바로 한국 영화사의 이단이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 감독 이만희였다. 이만희 감독은 당시 충무로에서도 독특한 존재였다. 그는 정규 영화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각적이고 힘있는 연출로 일찍이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파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칠고 남성적인 액션 영화부터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심리 드라마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였고 배우의 내면에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끄집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위대한 예술가의 만남은 영화 검은머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영화는 조직의 배신으로 연인을 잃고 복수에 나서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느와르 장르 작품이었다. 이만희 감독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는 주인공 역할에 문정숙을 캐스팅했다. 당시 청순하거나 혹은 악녀로 양분되던 여성 캐릭터의 틀을 깨는 간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이 역할은 문정숙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자석의 다른 극이 만난 것처럼 강렬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만희 감독은 문정숙의 얼굴에 드리워진 지적인 고독함과 그 안에 숨겨진 폭발적인 에너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통해 끈질기게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었고 그녀 스스로 캐릭터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기다려주었다. 문정숙 역시 이만희 감독의 연출 의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스크린 위에 펼쳐냈다. 이 첫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적 동반자임을 직감했다. 이만희 감독은 문정숙이라는 최고의 악기를 만난 거장 지휘자였고, 문정숙은 자신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처절하게 연주해줄 마에스트로를 만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이 만남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빛나는 전설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다. 이만희 감독과 문정숙의 예술적 협업은 수많은 걸작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한국 영화사에 영원히 새겨넣은 불멸의 작품은 단연 1968년작 휴일 아데이오다. 이 영화는 문정숙 연기 인생의 최고 정점이자 한국 멜로드라마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 문정숙을 이야기할 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영화의 이야기는 지극히 단순하고 서정적이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모범수 해림, 문정숙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흘간 특별 휴가를 얻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위조 집회범으로 경찰에 쫓기는 청년 훈을 우연히 만난다.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낯선 도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약속된 이별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해림은 다시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훈은 또다시 쫓기는 도망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2년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기약 없는 약속만을 남긴 채 이처럼 단순한 서사 속에서 문정숙은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의 하나를 선보인다. 휴일 아데이오. 이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침묵에 있다. 영화 속 두 주인공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문정숙이 연기한 해림은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지도 미래에 대해 한탄하지도 않는다. 대신 문정숙은 그 모든 감정의 파워를 오직 눈빛과 표정, 그리고 작은 몸짓 안에 담아낸다. 오랜 수감 생활에 지쳐 감정이 메말라버린 여인의 공허한 눈빛, 낯선 남자에게서 느끼는 잠시의 설렘과 경계, 짧은 행복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희미한 미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돌아서는 깊은 절망감까지. 그녀는 이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마치 한 편의 무언극을 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처절하게 그려낸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해림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장면과 몇 년 후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훈을 기다리는 장면은 영화사의 전설로 남아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다. 하지만 관객들은 그 텅 빈 표정 속에서 한 여인이 겪었을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상실의 감정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담아낸 예술의 경지였다. 휴일 아데이오는 개봉과 동시에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문정숙은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를 포함한 국내 모든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며 당대 최고의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 걸작의 원본 필름은 유실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당시의 스틸 사진과 평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위대한 영화와 문정숙의 신화적인 연기를 짐작할 뿐이다. 필름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그 안에 새겨넣은 영혼은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휴일 아데이오의 대성공 이후 문정숙과 이만희 감독은 명실상부한 충무로 최고의 콤비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영혼을 읽기라도 하듯 연이어 걸작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영화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1967년 장은
두 사람의 또 다른 대표작이다. 이 영화에서 문정숙은 한국 전쟁 당시 부상을 입고 성불부자가 된 남편을 묵묵히 간호하며 살아가는 아내 지연 역을 맡았다. 남편에 대한 연민과 의무감, 그리고 젊은 날의 사랑을 추억하며 괴로워하는 한 여성의 복잡한 내면을 그녀는 또 한 번 깊이 있는 연기로 소화해냈다. 이 영화는 전쟁이 한 개인과 가정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문정숙 자신의 실향민으로서의 경험과 맞물려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사적인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강렬한 개인적 교감이 스크린 위에서 위대한 예술적 시너지로 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만희 감독은 문정숙이라는 배우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현했고, 문정숙은 그의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유롭고 대담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예술적 열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한 작품이 바로 1968년에 제작된 영화 휴일 아데이오다. 이 영화는 당대 한국 영화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문제작이자 두 사람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어둡고 절망적이다. 가난한 연인 허우와 지연, 문정숙 부는 일요일 하루 동안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지만 결국 실패한다. 돈도 희망도 없는 두 사람은 추운 겨울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고 결국 나태 수술을 결심하지만 그마저도 좌절된다. 영화는 그들의 절망적인 하루를 아무런 희망의 출구 없이 냉정하게 따라간다. 이 영화는 당시 조국 근대화의 밝은 면만을 강요하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검열 당국은 영화 전체의 분위기가 절망적이고 허무하여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해버렸다. 두 천재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은 단 한 번도 관객과 만나지 못한 채 어두운 창고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이 사건은 이만희 감독과 문정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그렇게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설 속의 영화로만 존재했다. 그러다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기적적으로 프린트가 발굴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개봉된 영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1960년대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연출, 그리고 삶에 맞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절망감을 온몸으로 표현해낸 문정숙의 처절한 연기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의 탄생을 알렸다. 만약 이 영화가 당시 제대로 개봉되었더라면 한국 영화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두 천재 예술가의 영광과 상처가 뒤섞인 황금기는 그러나 영원할 수 없었다. 서슬퍼런 검열의 칼날과 창작의 고통 속에서 찬란하게 타오르던 두 천재 예술가의 황금기는 점차 저물어갔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예술적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었지만 그 이면의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면서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사회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 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한국 영화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1960년대 비록 가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났던 예술적 자유와 창작의 열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정부는 영화를 국민 계몽과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 반공을 주제로 하거나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이른바 국책 영화 제작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고,
반면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리거나 개인의 권리와 소외를 다루는 영화들은 퇴폐적이고 비건전하다는 낙인이 찍혀 설 자리를 잃었다. 검열의 칼날은 1960년대보다 더욱 서슬퍼렇게 번뜨렸고 수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깊은 무력감에 빠져야 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특히 이만희 감독과 문정숙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들의 영화는 언제나 시대의 주류에 타협하지 않고 인간 내면 깊은 곳, 그 어둡고 불안한 신면을 탐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휴일 아데이오의 상영 금지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이만희 감독은 점점 더 경직되어가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창작의 동력을 잃어갔다. 그는 여전히 영화를 만들었지만 1960년대와 같은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파격적인 연출을 선보이기는 어려웠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시대가 그의 날개를 꺾어버린 셈이었다. 이러한 감독의 고뇌는 그의 페르소나였던 문정숙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 역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렇다 할 대표작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의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는 단순한 선악구도와 교훈적인 메시지를 강요하는 당시 영화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스크린 위에 존재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온전히 불태울 만한 배역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두 위대한 예술가의 가장 빛나던 시절은 그렇게 시대의 그늘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다. 창작의 고통과 시대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이만희 감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지독한 간염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마지막 예술을 불태우기 위해 영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1975년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된 영화 산포가는 길의 촬영을 마쳤다. 영화의 후반 작업을 하던 중 편집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병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1975년 4월 13일 한국 영화계의 가장 독창적인 천재 감독 이만희는 43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영화계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이만희 감독의 죽음은 문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단순한 동료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예술세계 그 자체였고 그녀의 영혼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스크린 위에 영원히 새겨준 사람의 부재는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이만희 감독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은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슬픈 마지막 장면과 같았다. 이만희 감독이 없는 충무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죽음 이후 몇 편의 영화에 더 출연했지만 이전과 같은 예술적 열정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연기에서는 지독한 피로감과 공허함이 묻어났다. 마치 자신의 영혼 절반이 그와 함께 떠나버린 사람처럼 한 시대의 스크린을 지배했던 위대한 여배우의 커튼콜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예술적 분신과도 같았던 이만희 감독을 잃은 후 문정숙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방황했다. 더 이상 충무로에서 연기를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영광과 상처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1977년 그녀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듬해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된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여전히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했던 그녀의 삶을 아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만희 감독과의 추억이 가득한 한국단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에서의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녀는 철저하게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고 한국의 영화 동료들과도 점차 교류가 끊겼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평범한 주부로 한 남자의 아내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와 지독했던 창작의 고통 대신 장을 보고 음식을 하며 보내는 소소한 일상.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후반부였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행복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삶을 맛보았을 수도 있고, 혹은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연기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남모를 외로움을 견뎌야 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배우 문정숙이 아닌 인간 이정숙, 그녀의 본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 시대의 아이콘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날 때면 그녀는 충무로 시절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스크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국내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에는 새로운 세대 감독들과 배우들이 등장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텔레비전의 대중화와 함께 컬러 TV 시대가 열리면서 대중의 취향도 흑백 영화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문정숙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남긴 흑백 영화들을 점차 잊어갔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동시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는 샤멘스 정책 아래 저급한 에로 영화들이 양산되던 시기로 1960년대와 같은 진지한 예술 영화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한국에 계속 남아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녀의 깊이 있는 연기를 담아낼 만한 작품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대로 쓸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육신은 병마와의 마지막 사투를 벌여야 했지만 그녀가 죽은 머리에서 맞이할 위대한 부활의 소낙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죽음 뒤에 비로소 시작된 경이로운 재평가.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이 남긴 가장 강렬하고 진 여운이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열기로 들썩이던 시절, 태평양 건너편에서 배우 문정숙은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크린의 여왕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이민자이자 주부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낡은 영화 포스터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1990년대 후반, 그녀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귀국은 화려한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병마 깊이 잠식된 상태였다.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간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고국 땅을 다시 밟은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병마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투병 생활은 철저히 혼자만의 몫이었다. 가끔 옛 동료들이 병문안을 찾아와 위로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그녀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스타들에게 열광했고 흑백 필름 속 늙은 여배우가 경상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그 마지막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스크린에서 그토록 강렬한 삶의 에너지를 뿜어냈던 그녀에게 서서히 쓰러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치열한 충무로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강인했던 그녀였지만 병마라는 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갔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들과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3월 26일,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다시 봄이 오지 않았다. 배우 문정숙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63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죽음은 신문의 작은 부고란을 통해 알려졌다. 몇몇 원로 영화인들이 그녀의 장례식장을 찾아 한 시대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마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듯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스크린의 옥렬,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연기했던 그녀의 마지막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깊은 고독 속에 잠들었다. 배우 문정숙은 죽었지만 배우 문정숙의 예술은 죽지 않았다. 그녀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차가운 필름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는 그녀를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활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영화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새로운 세대의 감독과 관객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한국 영화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제에서는 앞다투어 1960년대 황금기 영화들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었고 한국영상자료원은 흩어져 있던 고전 영화 필름들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문정숙이라는 배우의 위대함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젊은 관객들은 촌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던 흑백 영화 속에서 그 어떤 현대 배우보다도 세련되고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는 그녀의 모습에 경탄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 절제된 표정, 그리고 화면을 압도하는 존재감은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1968년 검열에 의해 상영이 금지된 후 37년간 필름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이만희 감독과 문정숙의 비운의 걸작이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에서 극적으로 발굴된 것이다. 영화계는 이 사건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굴이라 부르며 흥분했다.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이 영화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걸작이었다. 1968년에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던한 연출과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절망을 소름 끼치도록 그려낸 문정숙의 연기는 평단과 관객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문정숙과 이만희가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던 위대한 예술가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영화의 부활을 기점으로 문정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영화들이 DVD로 출시되고 각종 회고전이 열렸으며 그녀의 연기 세계를 분석하는 수많은 평론과 연구 논문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진 옛날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감을 주는 영원한 배우로 한국 영화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가 죽은 지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세상은 비로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다. 함경북도 출신의 실향민 소녀가 폐허 속에서 한국 영화계의 여왕으로 키어난 문정숙의 삶은 영광과 비극이 처절하게 뒤엉킨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깊은 개인적 고통 속에서 탄생했으며 찬란했던 전성기를 뒤로 한 채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남은 그녀의 위대한 연기를 기억한다. 육신은 쓰러졌지만 흑백 필름 속에 남아 우리를 위로하는 그녀의 깊은 눈빛과
스크린을 통해 전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사 숨쉴 것이다.